안녕하세요. 예니악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의 남자입니다. 아직 인연을 만나지 못해 결혼은 하지 못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여행을 낙으로 살고 있어요. 요새는 여행도 쉽지 않다 보니 가까운 지역들을 돌면서 기분 전환하는 게 유일한 취미예요. 그러다 오늘은 어릴 적 살던 동네를 가보았습니다. 중학교 때 이사를 갔으니 그게 수를 세보니 벌써 25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네요. 오랜만에 들린 동네는 골목만이 제자리에 남아있고 가게며 집들은 전부 새로 지어 올린 것 투성이더라고요. 묘한 기분으로 한참을 걷고 또 걸어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앞에 다다랐습니다. 학교도 그동안 증축을 하고 교문을 새로 내며 많이 달라졌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어릴 적 형과 함께 자주 들리던 문방구는 그대로 남아있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형과 저, 그렇게 이형제입니다. 우리 형제는 남들에겐 쌍둥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보통 쌍둥이 하면 똑 닮은 일란성 쌍둥이를 떠올리기 쉽지만 형과 저는 어디로 보나 쌍둥이는 고사하고 한 핏줄이 아니라고 해도 믿을 만큼 외모부터 성격까지 전부 다르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웃 사람들에겐 우리가 이란성 쌍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속으론 무슨 생각을 하든 겉으론 의심할 이유가 없으니 우리 형제가 쌍둥이인가 보다 했겠지요. 그래도 자라면서 형제가 영 안 닮았다는 소리는 귀에 달고 살았답니다. 어째 형이랑 동생이 하나도 안 닮았네. 어디 가면 남이라고 해도 믿겠어. 둘이 이마에 쌍둥이라고 써붙이고 다니기라도 해. 그래야 안 잃어버리지. 동네 아주머니야 별 뜻 없이 웃자고 하신 말이지만 어린 제 마음엔 저런 농담들이 상처가 되었어요. 그 까닭은 형과 저는 쌍둥이도 아니고 심지어 피를 나눈 형제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길 것 없이 그대로 이야기하자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하셨어요. 사실 자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당연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감춰지는 비밀은 없더군요. 그때가 형과 제가 9살 무렵이었어요. 형과 저는 가끔 싸울 때도 있었지만 성격이 달라서인지 대체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주며 우애가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여느 날과 달랐어요. 시골에서 할머니가 올라오셨는데 형에게 용돈이라고 1,000원을 주신 반면에 저에겐 용돈을 안 주신 게 발단이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그게 시샘이 나서 저는 등굣길부터 형에게 심통이 잔뜩 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교를 마치고 평소와 같이 형과 함께 문방구에 들렀다가 결국엔 싸움이 나고 말았어요. 문방구에는 그날 새로 들어온 딱지가 있었는데 제가 무척이나 좋아하던 로봇 딱지였습니다. 형, 나 이거 사주면 안 돼? 제 딴에는 한 장에 100원 하는 딱지였으니 1,000원이 생긴 형이 사줘야 한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싫어, 나 이거 살 거란 말이야. 형은 하나에 2,000원 정도 하는 조립식 로봇을 집어들며 제 말을 딱 잘라 거절했어요. 그 순간 아침부터 쌓여있던 서름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형의 손에 들려있는 로봇 상자를 빼앗아 던져버렸어요. 야, 김정태, 너? 뭐? 결국 저희 둘은 좁은 문방구 안에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싸움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때마침 학교 앞으로 저희를 마중 나온 할머니께서 그 광경을 보시게 되었거든요. 너희 뭐 하는 짓이냐? 바닥에 자빠져 서로의 머리를 한 움큼씩 쥐고 있는 저희에게 할머니가 달려오셨어요. 할머니는 제 손을 찰싹 때려 형의 머리카락을 놓게 한 후 형을 번쩍 하나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형이 다친 데가 없는지 구석구석 살펴보시더군요. 아이고, 내 새끼. 그래도 다친 데는 없구나. 다행이야. 형이 다친 곳이 없다는 걸 확인한 할머니는 저를 내려다 보셨습니다. 저는 이제 할머니가 저를 일으켜 세워 형처럼 살펴봐 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얼른 일어나지 못해?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호통 소리에 놀란 제가 주섬주섬 일어나자
할머니는 형의 손을 잡고 문방구를 나섰어요. 내가 이러니 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일렀건만. 아직 어렸기에 그 말의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만 밤이 되어서 부모님과 할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저는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저희 형제가 잠들었다 생각하고 낮에 일을 서로 주고 받으셨어요. 어머니, 애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애초에 정태 저거 니들 호적에 올리는 거 반대하지 않았니? 지금이야 어려서 투닥거리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나중에 정태적의 큰태 앞길에 사사건건 방해가 될 거라는 건 안 봐도 훤한 일이다. 지금이라도 지 애미한테 연락해서 돌려줘. 어머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정태가 물건이에요? 어떻게 돌려주라고 하세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방문 밖에서 그 얘기를 듣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이가 좀 더 있었다면 어른들한테 엿들은 걸 들키지 말아야겠다는 계산이라도 했겠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큰 소리를 내며 서러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제가 우는 소리에 어른들이 방에서 나오고 집안은 소란이 났어요. 우는 저를 달래던 부모님과 달리 할머니는 차가운 눈길로 저를 내려다보셨어요. 무슨 애가 아침 저녁으로 저리 법석을 떠나 몰라. 시끄러우니 얼른 입 닦거라. 다음날 저는 열이 펄펄 끓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아파서 누워있는 저를 한번 들여다보지도 않으시곤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제 머릿속엔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져갔습니다. 가뜩이나 할머니의 냉랭함에 상처를 받았는데 부모님 또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씀 없으셨거든요. 거기다 학교 친구들의 악이 없는 물음이 저를 더욱 힘들게 한 것 같아요. 정태 너 어디서 주웠다는데 진짜야? 그럼 너희 엄마는 딴 데 있어? 이제 엄마랑 사는 거야? 사정을 모르는 형만이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정태랑 나는 쌍둥이인데 그럼 나도 어디서 주워왔냐? 하지만 얼마 뒤에 형 또한 제가 입양된 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한참 아무 말씀 없으셨던 부모님이 우리 형제를 나란히 불러놓고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너희가 아직 어려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만 정태는 낳아준 엄마가 따로 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우리랑 가족이 되었지만 엄마 아빠는 정태를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단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여태처럼 지내면 돼. 아빠 말 알겠지? 어린 마음에 아버지의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그 며칠 느꼈던 불안감이 한 번에 싹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동네에서도 부모님이 단도리를 하셔서 그런지 저를 둘러싼 소문은 금방 사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도 있었어요. 바로 할머니와의 관계였죠. 그 일이 있고는 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골 할머니 집에 가지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시골에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이웃집에 저를 맡기고 형만 데리고 시골로 가셨거든요. 물론 그럴 땐 또다시 벌어졌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지만 하루 이틀만 지나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으니 크게 힘든 일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부모님의 배려로 저는 국민학교 고학년이 될 때까지 할머니를 뵙지 않고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5학년이 되었을 때예요. 부모님은 여간에선 형과 제 앞에서 다투는 일이 없으신데 그날은 저녁을 먹다 말고 부부싸움을 하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할머니께서 발목을 접지르는 바람에 저희 집에서 한동안 지낸다는 거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어릴 적 기억이지만 할머니의 냉대가 떠올라 숨이 턱 막히더군요. 할머니가 올라오는 것 때문에 부모님은 양보 없이 다투게 되셨어요. 당신 엄마니까 당신이 설득해야죠. 어머니가 어디 내 말 듣는 분이셔? 길어야 보름에서 한 달 정도일 텐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그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저녁만 같이 계셔도
우릴 달달 볶는 분인데. 거기다 사실 바로 옆에 동선에도 있는데 굳이 불편하게 서울까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크게 다치셔서 거동이 불편한 것도 아니고. 지금도 혼자 충분히 다 하시면서 굳이 여기서 지내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뭔지 당신은 모르겠어요? 어머니의 얘기에 아버지는 크게 한숨을 쉬시곤 숟가락을 놓고 자리에서 일어서셨어요. 난 아무 말 못하겠으니까 그렇게 싫으면 당신이 직접 말해. 낯선 상황이다 보니 형과 저는 밥 숟가락을 들고 어찌할 바를 모른 채 고개를 떨구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방으로 들어가고 어머니는 속상한지 조용히 식사만 하셨어요. 저는 속으로 할머니가 저희 집에 오지 않기를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람과는 달리 며칠 뒤 할머니는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키지 않은 얼굴로 쭈뼛거리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를 본체 만체 하시곤 형에게만 관심을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근태 몇 달 만에 보는 거냐? 어디 아픈 데는 없고? 할미가 준 용돈 다 쓰진 않았니? 네, 아직 많이 남았어요. 할머니는 오시느라 힘들지 않으셨어요?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왔는데 힘들게 뭐가 있니? 할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주머니춤에서 지갑을 꺼내 형에게 용돈을 주셨어요. 자고로 사내는 주머니에 항시 돈이 있어야 하는 법이야. 형은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는 듯 했지만 그 상황이 싫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부터 그리 마음을 먹고 오셨는지 저를 완전히 투명 인간 취급하셨어요. 한 번은 할머니가 돋보기를 어딘가에 두고 기억을 못 하시는지 한참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잡고 계시더군요. 그때 형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저는 친구들과 축구를 하기 위해 이제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운동화를 꺼내기 위해 신발장을 여는데 하필 그때 신발장 위에 할머니 돋보기가 놓여 있는 것이 제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할머니와 얘기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이라 모른 척 나갈까 싶었지만 또 한편으론 돋보기를 찾아드리고 할머니께 잘했다는 칭찬 한번 받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했어요. 짧은 순간이지만 이걸 어찌해야 하나 꽤나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라도 집에 계셨다면 고민 없이 신발장 위에 돋보기가 있다고 슬쩍 전해주고 나가면 끝이었지만 그땐 어머니는 장에 가셔서 집에 계시지 않았어요. 저는 할머니의 돋보기를 손에 쥐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의 돋보기를 찾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할머니, 안경 여기 있어요. 저는 할머니 바로 앞으로 가서 돋보기에 쥔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제 말에 아주 잠깐이지만 분명 제 손에 들린 돋보기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쓱 피해가며 계속해서 돋보기를 찾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고, 이놈의 돋보기가 발이 달렸나? 도대체 어디 간 거야? 근태야, 나와서 할미 돋보기 좀 찾아봐라. 할머니, 돋보기 여기 있다니까요. 저는 몇 번이고 할머니를 쫓아가며 돋보기를 들이밀었어요. 하지만 할머니 눈에는 그런 제가 보이지 않았나 봅니다. 바로 코앞에 돋보기를 든 저를 두고도 형을 부르며 거실을 살피는 할머니를 보고 있자니 생전 경험하지 못한 화가 치밀었어요. 여기 있어요. 제 말 안 들리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 한번 방에 있는 형을 부르셨습니다. 근태야, 이리 좀 나와봐라. 할미가 돋보기를 영 못 찾겠구나. 그제야 형이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돋보기요? 정태가 들고 있는 거 할머니 돋보기 아니에요? 형이 방에서 나오며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잔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지 형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옆에 서 있는 제겐 눈길도 안 주셨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제 얼굴이 검붉게 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온통 얼굴이 화끈거리는 게 수치심과 화가 동시에 차올랐거든요. 그제야 형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곤 얼른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태가 찾았네요. 정태야, 너는 이거 나 주고 얼른 나가봐. 애들이 밖에서 너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형의 말이 더는 제 귀에 들릴 리가 없죠. 저는 돋보기를 진 손을 높이 쳐들어 누가 말릴 틈도 없이 안경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맨발로 안경을 짓밟아 버렸어요. 결국엔 부셔진 안경테에 발이 찔려 피가 철철 나고서야 멈췄습니다. 할머니와 형은 놀랐는지 말릴 엄두도 못 내고 그저 제가 쩔뚝이는 발로 운동화를 신고 현관을 나서는 걸 지켜만 보더군요. 그때 제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무척 화가 나 손발이 떨리고 정신이 멀찍이 달아났던 것만 기억나요. 한참 갈 곳 없이 쩔뚝이며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붙잡는 바람에 멈춰섰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보니 이웃집 아주머니가 저를 붙들고 계시더군요. 정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주머니가 절 바라보는 눈빛에서 근심이 느껴지자 그제야 정신이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가장 먼저 깨달은 건 발바닥이 타는 것처럼 아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줌마, 발이 너무 아파요. 그날 저는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병원에 가서 발바닥을 5반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신 후 부모님께 자초지정을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저 큰 길에서 정태를 만났는데 발바닥에서 피가 철철 나잖아. 우선 급한 대로 병원 먼저 데려갔다 왔어요. 내일도 소독하러 가야 된다니까 잊지 말고 정태 데리고 병원 가봐. 고마워요. 은주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고마워. 어머니는 아주머니를 배웅하며 몇 번이고 고맙다고 하셨어요. 아주머니가 가시고 난 후 저는 제 방으로 가는 척 할머니 방을 슬쩍 보았습니다. 살짝 열린 틈으로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고 낮게 틀어놓은 텔레비전 소리만 들렸어요. 차라리 짐을 싸서 시골로 도로 내려가신 거라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퇴근하실 때까지 저는 방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었어요. 어머니도 한번 방문을 열어보시곤 딱히 뭐라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아버지가 오시고 곧이어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태 너 이리 나와봐라. 거실로 나가니 할머니는 커다란 짐을 옆에 두고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낮에 있었던 일 전부 들었다. 어서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해라. 죄송이고 나발이고 쟤한테 들을 얘기 없으니 차로 터미널까지만 좀 실어다 다오. 어머님, 이렇게 가시면 저희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직 어린애라서 사리분별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네? 안 될 놈은 떡잎부터 알아보는 거다. 지혜미 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으니 그 성질이 어디 가겠니?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이럴 거면 터미널로 바래다 드릴 테니 그냥 내려가세요. 할머니가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를 들먹거리자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셨어요. 그 바람에 할머니도 기세가 한풀 꺾여 입을 꼭 다무셨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 봐서는 당장 걸어서라도 시골집으로 가실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할머니의 냉랭한 기운에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두 분을 풀어드리려 무척 애를 쓰셨어요. 당신까지 왜 이래요? 어머님, 우선은 방에서 화 좀 내리시고 좀 이따 다시 얘기해요. 어머니가 빌듯이 사정하자 할머니는 못 이기는 척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꼭 닫으셨어요. 금태도 들어가서 숙제 마저 해라. 거실엔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만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뭘 하시든 네가 그렇게 버릇 없이 나서는 거 안 되는 거다. 할머니는 연세가 있으셔서 고집을 버리기 힘드셔. 그때마다 네 성질대로 하면 결국엔 할머니가 말하는 거랑 다를 게 뭐가 있겠냐. 앞으로는 할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참도록 해라. 하지만 억울한 마음에 저는 아버지께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바람에 아버지의 표정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네가 억울한 심정을 가져서 당장은 아버지 말이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찬찬히 돌이켜보면 무슨 말인지 알 거다. 아버지 말씀하시는데 대답 안 하고 뭐 하는 거니? 제가 끝까지 입을 닫고 앉았으니 어머니께서 조바심이 나신 듯
저를 채근하시더군요. 정태도 오늘 많이 속상했을 텐데 그냥 둬.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신 후 안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상황이 궁지에 몰렸다는 기분 탓인지 아버지의 말투가 평소와 달리 무척이나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나는 동안 집안 분위기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당장에 걸어서라도 시골로 가실 것 같던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짐을 풀고 방에 앉아 항상 거실을 주시하고 계셨어요. 그 덕에 저는 할머니의 눈치를 보느라 화장실 가는 것도 마음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는 형이 먼저 할머니의 동태를 파악하고 저에게 일러주어 할머니와 마주치는 걸 겨우 피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는 집안에 이런 기운이 싫어서였는지 아니면 저를 피하기 위해서인지 평소보다 퇴근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할머니와 제 사이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건 어머니뿐이었어요. 안 그래도 안색이 창백하던 어머니는 그 사이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은 듯 눈에 띄게 살이 빠지고 혈색도 나빠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밥상을 2번 차리지 않도록 할머니와 한 식탁에서 밥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살얼음판 같은 식사 자리가 어머니의 피를 더욱 마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엔 제가 먼저 눈치껏 식사 시간을 지나 집으로 돌아오는 등 할머니와 함께 먹는 밥 시간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엔 아버지께서 다시 제 시간에 퇴근하시고 가족 모두가 함께 밥을 먹을 때에도 자연스럽게 저는 그 자리에 끼지 않게 되었어요. 제가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욱 피했던 이유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이 잦아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제가 눈에 보이기만 하면 쓸데없는 일로 가족들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애미 너는 할 줄 아는 반찬이라곤 잡채밖에 없는 거니? 저번 주에도 올라오더니 이걸 상에다 또 올리냐? 할머니, 아까 낮에 드시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냥 좀 드세요. 어머니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결국엔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버지와 할머니의 다툼으로 번지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가족들도 제가 밥 시간을 피해 혼자 먹는 걸 오히려 반기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아버지는 할머니와의 계속되는 마찰로 많이 지친 것 같았어요. 저를 대하는 모습이 예전과 영 달랐거든요. 제가 인사를 해도 무뚝뚝하게 받아주시고 저와 눈이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아버지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되는 사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때가 6학년을 앞둔 겨울방학이었는데 이른 아침부터 어머니와 아버지가 다투는 소리에 저는 잠에서 깼어요. 당신 도대체 애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아직 그때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린애잖아요. 그게 아니라도 근태한테 얘기 들어서 어머님이 어떻게 하신 건지 알잖아요. 그 일이랑 상관없으니까 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문제 만들지 마. 차에 탈 수 있는 인원이 정해진 걸 랜드로 어쩌라는 거야. 정말 이유가 그뿐이에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친구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스키장을 가기로 약속을 잡으셨고 그 일정에 저만 빼고 형만 데리고 가기로 한 거였어요. 결국 그 일로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참을 싸우셨는데 스키장을 가는 당일이 되어선 어머니도 아버지를 말릴 수 없다 생각하셨는지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랑 근태는 오늘 시골 다녀온다고 내려갔어. 정태 너는 오늘 친구들이랑 극장이라도 다녀와라. 어머니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그 당시 아이들에게 최고 인기였던 영화 우레메를 보고 오라며 용돈을 쥐어주셨어요. 서러운 마음과 억울함이 마음 한가득 찼지만 가족들 중간에서 안절부절 애를 쓰는 어머니를 보며 겨우 참아냈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아버지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싸움은 더욱 커져갔어요. 우리 형제가 중학교에 올라가고는 할머니는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지만 할머니가 집안 곳곳에 뿌리고 간 불화의 씨는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모님은 눈만 마주치면 싸우는 것에 지쳐 서로 대화를 안 하시는 건 물론이고 나중에는 아예 각방을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 한참 예민한 나이였던 형과 저도 싸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형은 부모님 사이가 나빠진 원인이 저라고 생각해 틈만 나면 저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너 때문에 엄마랑 아버지가 맨날 싸우는데 너는 아무렇지도 않냐? 그 책이 눈에 들어와?
제 반응에 따라 그날의 싸움이 커지기도 하고 정도권 넘어가기도 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형의 말을 맞받아쳐 싸웠지만 결국엔 그게 또 부모님의 싸움으로 번진다는 걸 깨닫고는 최대한 형의 말에 반응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의 시비는 더 거세졌어요. 사춘기가 시작된 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술 취한 아버지가 저를 낳아준 어머니에 대해 한마디 한 것이 화근이 된 것이었죠. 뻔뻔한 여자 같으니라고 이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찾아와서는 지혜를 길러달라고 툭 던져놓고 출소 후에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 한 번 없지. 형은 아버지의 술주정을 고스란히 기억해뒀다가 저에게 툭하면 범죄자의 자식이라고 시비를 걸었어요. 네 애미 닮아서 너도 이렇게 뻔뻔한 거냐? 이 정도 키워줬으면 알아서 살아줘줘야지. 언제까지 우리 집에 빌붙어서 피 빨아먹는 기생충처럼 살 생각이야. 하긴 범죄자 자식이 뭘 어쩌겠냐. 물려받은 피가 더러운 것뿐이지. 참다 결국 저는 형과 아주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동안 참아온 울분이 한 번에 폭발한 저는 형이 곤죽이 되도록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이든 어디든 보내버리겠다고 하셨어요. 불쌍해서 거둬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어머니 말씀대로 애저녁에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었어. 내일 날 밝는 대로 고아원이든 어디든 데려다 줄 테니 짐 싸도록 해라.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난다고 순간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 이 좋은 마음으로 남의 자식 키워줬다가 내 어머니랑도 의절할 판이야. 참을 만큼 참았다가 하는 말이라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싸움은 결국 이혼 얘기가 나오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내가 저 애한테 이러는 게 영 못마땅하면 당신이 키워. 나는 근태 데리고 나갈 테니. 저는 아버지가 그저 화가 나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이 되어 아버지는 형을 데리고 정말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몇 날 며칠을 울며 보내셨어요.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해 비롯됐다는 생각에 제 마음도 무척 괴로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의 눈앞에서 완전히 사라져주고 싶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마음이 커져서 저는 가출까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하루 집에 가니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어머니 친구분이라 생각하고 저는 꾸벅 인사를 드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잠시 후 제 방으로 들어와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정태야, 지금 집에 오신 아주머니 말이다. 사실은 너를 낳아주신 친어머니셔. 며칠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연락처를 알고 전화를 주셨더구나. 좀 있으면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데 마지막으로 널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어. 요새 우리 집 상황이 안 좋아서 처음엔 거절하려고 했는데 어쩌면 너랑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 거라 어쩔 수 없이 오시라고 했다. 괜찮겠니? 아주머니 한번 만나볼 생각 있어? 하지만 너무 예상치 못한 일이라 저는 친어머니와 만나는 걸 거절했어요. 한 번도 생각 못한 일이라 죄송해요, 어머니. 아니야. 엄마가 너한테 미리 얘기라고 네 생각을 살폈어야 했는데 오히려 미안하구나.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불화도 힘든 참에 갑자기 친어머니가 절 보고 싶다고 찾아오시다니요. 키우지 못하겠다고 버릴 땐 언제고 생뚱맞게 얼굴이나 보자고 찾아온 것에 시간이 지날수록 분통이 터졌어요. 결국 그날은 제가 준비가 되지 않아 친어머니는 그냥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가니 아버지가 와 계시더군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완전히 갈라서기 위해 남아있는 짐도 빼고 또 이혼 서류의 도장을 받기 위해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색함을 못 이기고 인사만 드린 후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모든 신경은 거실로 향해 두 분의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차피 갈라설 거 길게 끌 거 없이 도장 찍어줘. 이 근태랑은 얘기했는데 근태도 나랑 살겠다고 하니
당신은 정태랑 지내면 될 것 같아. 당신 꼭 이 방법 말고는 없는 거예요? 이혼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당신이 마음 돌리면 안 돼요? 여태까지 우리 가족 잘 지내왔잖아요. 당신은 어땠는지 몰라도 나는 여태 잘 지내는 척한 거였어. 한 번도 정태를 내 친자식이라고 여긴 적 없어. 내 선택으로 거둬들인 아이니 남들 보는 눈이 무서워서라도 더 잘하려고 했던 것뿐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시고 싫어하는데도 맞선 거야. 내 마음이 딱 어머니 마음이니까 그걸 부정하려고. 이제 우리 가족이 여태 어떻게 지내온 건지 알겠어?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울먹이는 소리로 힘겹게 말씀하시더군요. 난 당신이랑 근태 없이 못 살아요. 그럼 당신 선택만 남았네. 그 순간 내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하라고 받아둔 친어머니의 연락처로 전화를 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부탁이 있다는 제 말에 친어머니는 한달음에 저를 만나러 와주셨습니다. 마음속으론 친어머니를 만난다는 것에 떨리기도 하고 또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도 컸지만 일부러 저는 아주 차갑게 친어머니를 대했어요. 길게 얘기 안 할게요. 저한테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친어머니는 제 말에 당황하는 듯 보였어요. 혹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물어봐도 될까? 제가 꼭 대답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면 돼. 그 전에 내가 제안할 일이 있는데 그것 먼저 들어보지 않을래? 저는 싫다 좋다 대답 없이 친어머니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 뒤면 미국으로 아주 이민을 갈 생각이야. 널 그 집에 보낼 때만 해도 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너라도 좋은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라고 보냈던 건데 이젠 엄마도 너 하나쯤은 부족한 것 없이 먹이고 입히고 가르칠 능력이 된단다. 너만 좋다면 엄마랑 같이 미국으로 가지 않을래? 순간 생각지도 못한 제안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하지만 당황한 모습을 감추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줌마가 무슨 엄마야. 자식 버리는 게 엄마야?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 알고 있어. 친어머니는 펄펄 날뛰는 저를 달래려 무척 애를 쓰셨어요.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주렴. 이 얘기만 하고 나면 날 이해해달라는 말도 또 용서해달란 말도 안 하마. 사실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제 앞에서 절절 매는 친어머니는 무슨 사정으로 자식을 버리고 또 죄를 지어 범죄자가 되었는지요. 제가 사그러드는 낌새가 보이자 친어머니는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나도 어릴 때 부모 없이 혼자 자랐단다. 그래서 네 마음이 뭔지 잘 알고 있어. 매일이 춥고 배고팠어. 단 하루도 먹을 걱정과 잠자리 걱정 안 해본 날이 없을 정도였어. 상황이 안 좋으니 원망할 수 있는 건 날 버린 부모밖에 없더구나. 버릴 거면 왜 낳았는지 항상 원망을 가지고 살았어. 그런데 20살이 돼서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널 임신하게 되었단다. 처음엔 나쁜 생각도 먹었어. 내 아이가 나처럼 춥고 배고프게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 죽고 싶더구나. 하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단다. 그래서 차마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말았어. 친어머니는 절 낳은 병원에서 어느 유복한 가정을 봤다고 했어요. 그때 내 자식이 저런 집에서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결국엔 저와 몇 시간 차이를 두지 않고 태어난 그 집 아이를 친어머니가 데려갔고 절 몰래 그 자리에 두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친어머니는 한 달을 그 집 아이를 데리고 밖에서 노숙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황달이 와서 우는 아이를 보며 자신이 저지른 짓이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요. 그 길로 어머니는 경찰서에 자수를 하여 죗값을 치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어머니가 데리고 온 그 아이는 제 부모를 찾아가게 되었고 그 집에서 자라던 저는 보육시설로 갈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마음씨 좋은 그 집 부모님들이 널 입양해 주셨지. 그 후에 나는 교도소에서 배운 미용 기술로 출소 후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단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널 데려와서 함께 살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 어머니는 먹고 살 돈이 생기자 제 생각이 무척 났었대요. 그래서 절 보기 위해 그 집 앞을 아무도 몰래 수십 번도 더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저와 부모님들의 모습에 차마 그 앞에 모습을 드리울 수 없으셨대요. 그럼 왜 이제 와서 미국에 같이 가자는 소리 나는 거예요? 어머니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저는 한풀 꺾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냥, 이제는 내가 널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으로 꽤나 기울었어요. 친어머니에 대한 모든 미움이 사라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더는 제가 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저를 친자식처럼 길러주신 어머니가 마음에 걸렸어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이 되었죠. 하지만 막상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답은 나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 있었거든요. 어찌된 영문인지 궁금했지만 누구 하나 일러주지 않았기에 그저 잠자코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형의 입에서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야, 너 미국 간다며? 네 엄마가 하도 안 찾아가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했더더라. 버릴 땐 언제고 그래도 데려가라니까 군말 없이 데려간다고는 했나 보네. 뭐가 됐던 네가 눈앞에서 사라진다니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 저는 길러주신 어머니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결국 저를 버린 거였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고 저는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와 친어머니에게 갔습니다. 데리고 갈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떠맡은 거예요? 내가 불쌍해 보여서 그러는 거면 돈이나 얼마 떼주고 내버려 두세요. 저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저는 길러준 가족에게 받은 상처까지 전부 합해서 친어머니에게 쏟아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이미 얘기했잖니. 그 집에서 네가 행복한 줄 알고 차마 네 앞에 나설 수 없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 또다시 내 욕심이라는 건 알지만 엄만 오히려 하늘에 감사했어. 이렇게라도 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친어머니는 제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비셨어요. 하지만 제겐 친어머니가 어떤 마음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더는 제가 돌아갈 집이라곤 없었으니까요. 그 후 저는 다시는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가족들도 저를 찾지 않았고요. 저는 싫으나 좋으나 친어머니와 지내면서 미국 이민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가족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는 꽤나 아팠어요. 특히나 아버지께서 제 짐을 친어머니 집으로 가져온 날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친어머니로부터 아버지가 저녁에 짐을 가져다 줄 거라는 이야기를 미리 전해 들었어요. 사실 아버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버지가 집에 들를 시간에 맞춰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이 됐고 거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오셨다는 생각에 저는 거실로 나가보려 문고리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말에 결국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정태는 아직 안 왔나 봐요. 아까부터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금방 불러올게요. 아닙니다.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앞으로 다시는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 엄마도 그래서 일부러 같이 안 왔어요. 끝까지 아버지라는 사람은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저는 쥐고 있던 문고리를 놓고 힘없이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 아픔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목소리로 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게 좋겠네요. 다시는 우리 정태 볼 일은 없을 겁니다. 그동안 키워주신 거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해 드릴 생각이니 조만간 연락드릴게요.
나를 버렸다 생각했던 친어머니였는데 어느새 제 버팀목이 되어주셨더군요. 잠시 후 거실이 다시 조용해지고 친어머니께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방금 네 아버지가 집 넣어주고 가셨어. 바쁘셔서 오늘은 그냥 가셨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꼭 한번 보자고 하시더라. 아버지는 누가 아버지예요? 내가 아버지가 어딨어? 괜히 퉁명스럽게 받아쳤지만 닫혀있던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후 어머니와 저는 미국으로 갔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머니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완전히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이제는 어머니가 함께하지 않는 제 삶은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전에는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께서 독립하라고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한 집에 모실 수가 없었네요. 아들도 이제 좋은 여자 만나서 가정 이뤄야지. 엄마 모시고 산다면 누가 좋아하겠어. 엄마는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 얼굴 보고 사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단다. 어머니 말씀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은 욕심도 생겨 얼마 전엔 참한 아가씨를 소개받기도 했답니다. 아픈 날이 많았던 만큼 남아있는 삶은 더욱 기쁨으로 채우며 살아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듣기로 예전 가족이었던 그 사람들은 그리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떠나고 한동안 잘 지내는 듯 보였지만 결국엔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이었던 근태는 여기저기 회사를 옮겨 다니며 적응하지 못하다 사업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 사업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 할머니가 물려주신 돈까지 전부 까먹은 후에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들인데 불행한 삶을 살았다니 마음이 안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뿐이겠죠.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저와의 인연은 끝이 났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야겠죠. 저도 제 앞에 놓인 삶을 친어머니와 함께 살아갈 것이고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